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와 관련된 TSMC,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인텔은 지난 23일이죠. 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7나노 CPU 출시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텔은 그동안 수차례 이 7나노 제품 출시를 연기해 왔는데 이번에 또 출시를 미뤄버린 것이죠. 2년에서 3년이 된 것 같은데 이 박수환 인텔 CEO는 7나노 공정에서 인텔이 수율을 확보하지 못해 양산을 미룬다 라고 사실상 이실직고도 했습니다. 결국 양산 능력이 따라오질 못한다는 이야기죠. 또 인텔은 대신 자체 제조를 고집하지 않고 외부 파운드리에 칩 생산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인텔의 발표와 동시에 그날 어마어마한 이 인텔의 칩을 삼성전자가 수주하느냐, TSMC가 수주하느냐라는 이야기가 업계에 떠돌기 시작하면서 미국 반도체 최강자라고 칭송받아 왔던 인텔의 주가는 7나노 제품 연기와 위탁 생산의 소식과 함께 하루아침에 주가가 16% 급락하는 등 며칠째 제자리를 치고 있습니다. 돌아오질 못하고 있죠. 그에 반해 경쟁사라고 여겨지는 이 AMD의 주가는 인텔의 16%의 급락을 그대로 옮겨와 1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각설하고 인텔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가 모든 반도체 업계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좀 난듯합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아쉽지만 이 나노 공정 도입에 어려움을 겪던 인텔이 최근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에 6나노 관련 반도체 메인 위탁 생산을 맡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TSMC가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더 벌리게 되는 것인데요. 아직 인텔 측의 정확한 확실한 발표는 아니지만 여러 외신은 인텔이 TSMC의 6나노 반도체 관련 위탁 생산을 의뢰했다고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외신은 인텔이 7나노 최적화 버전인 이 6나노 프로세스 위탁 생산에 대해 TSMC와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올해는 본인들의 14나노 제품을 주력으로 사용하면서 내년부터 이 TSMC를 통해 6나노 프로세스를 내년에 양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측되기로는 위탁 생산량은 약 웨이퍼 18만 장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당초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인텔의 CPU 물량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져 왔습니다. 인텔 입장에서 이 경쟁사 AMD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설계 유출도 우려할 수 있죠. 대만의 TSMC가 이미 인텔의 라이벌인 AMD의 칩을 7나노 공정으로 생산 중이라 인텔이 당연히 TSMC 대신 삼성전자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인텔은 삼성 대신 TSMC를 택할 것으로 외신 보도에 의하면 보입니다. 인텔의 외주 생산 소식이 전해지자 TSMC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TSMC 주가는 27일인 전날보다 5% 가까이 상승한 424.5만 대만 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많은 빼주세요. 시가총액도 이날 하루 동안 약 41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증가해 세계 10위 기업이 되어버렸죠. 어찌되었건 이 파운드리 업계에서 큰 손님이 하나 생긴 것은 확실합니다. 인텔이라는 큰 손님이죠. 인텔이 TSMC에 위탁 생산을 맡기면서 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또 한 번 들썩이게 된 것이죠. 그만큼 이 비메모리 시장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이 얼마나 앞으로 큰 먹거리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올 1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54.1%를 차지하는 TSMC가 인텔 물량까지 수주하면 2위인 삼성전자 15.9%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지만 인텔의 외주 생산 기조가 삼성전자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5나노 이하 공정에서 인텔이 위탁 생산 업체를 결정하며 TSMC와 삼성을 다시 저울질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우선 다른 업체들은 경쟁이 되질 않습니다. 예전에 글로벌 파운더리나 여러 파운드리 업체들은 10나노 이하 공정, 즉 ASML사의 이 자외선 EUV 장비가 필요한 이 7나노 이하 미세 공정에 대해 공정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고, EUV 장비가 한 대에 1200억 정도씩 하기 때문에 라인을 하나 세우려면 이미 수조 원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만한 투자 능력과 공정 실력이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신규 공정 진입에 굉장히 난항을 겪는 상태인데요.
TSMC와의 점유율이 더욱 벌어질 수 있지만 이러나 저러나 TSMC의 대항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뿐입니다. 작년부터 나돌고 있지만 엔비디아 역시 그래픽카드를 전량 삼성전자의 모든 물량을 주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이미 여러 외신 분석글에서 8나노 공정을 활용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서 출시할 이 RTX 3000 시리즈를 전량 생산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3, 4분기쯤 해서 또 이 엔비디아 때문에 많은 점유율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인텔 대장이 한국 삼성전자를 예전에 찾았던 일도 있습니다. 당시엔 위탁 생산은 절대 없다고 했지만 결국 이번에 위탁 생산을 인텔 측에서 인정해 버렸기 때문에 당시 왜 이 인텔 대장이 삼성전자에 왔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인텔이 TSMC의 CPU 위탁 생산을 맡기고 삼성전자에는 노드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이 GPU 생산을 맡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제품 모두를 이 TSMC 한 회사에 맡기기엔 제품을 맡기는 인텔 입장에서 꽤나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죠. 미세 공정 레벨은 다르겠지만 분명 투트랙 전략을 고수할 확률이 높은 것이 맞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의 지각 변동이 당분간은 없겠지만 점유율 지각 변동이 있을 만큼 이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바로 즉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발표에 우리나라는 웃고 중국은 긴장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자 청와대 발표입니다.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는 사실상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ICBM과 IRBM 개발을 허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자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고 밝혔는데, 이 말인즉슨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등 발사체를 개발할 때 이제는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청와대가 민간 부문의 우주 발사체 사업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란 점을 강조하긴 했지만 이날 발표는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면 사실 군사적인 부문에서 의미가 훨씬 크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체 연료는 보관과 주입시간 등 측면의 장점 때문에 이 군사용 미사일에 주로 활용이 되는데 이 제약이 풀린 것이고, 이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기존 미사일 지침은 사실 총력적, 즉 로켓 엔진이 내는 총 에너지 양을 100만 파운드 초로 제한되어 왔고,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최소 5천만에서 또는 6천만 파운드 초가 필요한데 이를 50분의 1 또는 60분의 1 수준에서 묶어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답답한 제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약이 어제자로 풀린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해 고출력의 고체 추진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미국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공식적으로 만들라 하면 중국이 반발할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위성 발사체라는 명목으로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해석의 차이가 많지만 이득으로 해석해보자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로 한미 미사일 지침 3차 개정 당시 한미 간에 합의된 사거리 800km 제한이 의미가 이제는 없어졌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겐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중국은 꽤나 긴장할 수 있는 발표입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연관이 있어 보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거리 규제를 없앰으로써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 셈인 것이죠. 미국은 중국에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 앞으로도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한국과 일본에 채우고 있는 이런 족쇄를 앞으로도 계속 하나씩 풀어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죠. 사실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풀리는 순간에 실제 족쇄는 조금 풀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한 절차적 불편함마저 해소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나름 군사강국인 우리나라의 제약이 해소됨으로써 한층 동북아 패권 경쟁에 있어 중국은 다시 한번 긴장의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웃 나라들에 비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있죠. 이 우주 개발에 많이 앞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도 최근에 이 군사용 인공위성을 띄우는데 성공했고, 또 이번 고체 연료의 제한 해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의 연구와 우주 개발이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대규모 마약을 실은 화물선이 인천항에 도착할 뻔한 사건이 발생해 국내 수사기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21일 법조계와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마약 40kg을 컨테이너 화물에 숨겨 인천으로 밀반출하려던 한국인 2명 등 일당 5명이 현지 공안에 붙잡혔다. 베트남 공안은 이달 19일 호찌민시 가라이항에서 인천행 화물선에 선적될 예정인 컨테이너 내부를 수색해 필로폰 40kg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은 이어 A씨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2명, 베트남인 1명 등 사건 관련자 5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20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했던 A씨가 주범으로 파악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베트남 형법상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kg 이상을 밀수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베트남 중국 전세기 특별 입국 추진. 정부가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을 통해 핵심 경제협력국인 베트남과 중국에 대한 전세기 특별 입국을 추진한다. 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베트남 특별 입국은 지난 4월 특별 입국자 수의 4배가 넘는 약 1,500명 규모다. 7월 22일 241개사 571명을 시작으로 8월까지 광림성, 빈북성 등으로 속속 출국이 이어질 예정이다. 중국 특별입국은 최초로 추진되는 중소중견기업 특별입국으로 7월 23일 57개사 159명이 전세기를 통해 중국 광둥성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출국하는 기업인들은 현지 도착 이후 14일간의 격리를 거친 후 사업장으로 이동해 업무를 개시하게 되며, 격리기간 중 방역 및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와 함께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한 경제문화 등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베트남 중국 기업인 특별입국은 산업부, 외교부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주 광저우 한국총영사관 등 정부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 등 경제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해 기업 수요 접수, 비자 발급, 전세기 섭외 등을 거쳐 성사됐다고 밝혔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 4월 29일 중소중견기업 필수인력 340명의 특별입국 이후 기업인들 중심으로 추가 입국 수요가 약 4,000명이 접수됐는데 이번 특별입국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정기 항공편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존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던 전세기 특별입국을 최초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연이은 중국인 베트남 밀입국 적발 예민한 베트남. 최근 수일 새 수십 명의 중국인들이 베트남에 밀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과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서다. 베트남 당국은 절차대로 중국인들을 중국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인데 베트남은 혹여나 이 중국인들이 코로나19를 전파할까 예민한 모습이다. 21일 베트남 유력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해산물 밀수를 위해 베트남에 불법 입국한 중국인 명이 2주 초에 베트남 중부 다낭에서 붙잡혔다. 베트남 당국은 이들의 코로나19 발병 가능성에 따라 즉시 격리시키고 절차에 의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붙잡힌 중국인들은 다낭으로 밀입국해 해산물을 거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이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자 이들은 밀입국을 선택했다고 VN 익스프레스는 전했다.
이와 관련 다낭 송트라 경찰서장은 중국인들을 센트럴 시티의 로스티비가에 있는 호텔에 격리시켰다고 말했다. 다낭보건부 위엔띠엔홍 다낭보건부 부국장은 이 중국인들은 코로나19 음성이 나왔다면서도 코로나19 확진 가능성을 고려해 절차에 따라 격리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주 토요일에도 중국 광남 성팅반에서도 21명의 중국인이 베트남 당국에 의해 붙잡혔다. 광남성 보건부 위엔바나이 국장은 21명의 중국인은 코로나19 음성 반응이 나왔다면서 이들은 중국으로 다시 보내질 것이다 고 말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는 17일 최근의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표면화된 서프라이 체인의 취약성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 생산 거점의 동남아시아 이전 정책 해외 서프라이 체인 다원화 등 지원 사업과 관련해 첫 번째 공모에서 채택된 사업 30건을 발표했다. 이 중 15건이 이전국으로 베트남을 지정하고 있다. 첫 번째 공모는 5월 26일 물결 6월 15일에 접수를 받았으며 124건의 응모가 있었다. 채택사업 30건 중 이전국별로는 베트남이 15건으로 최다, 태국 6건, 말레이시아 4건, 필리핀 3건, 이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 15건은 분야별로 의료용 마스크 방호복, 의약 제조기기 등 의약 관련이 총 7건이었으며 그 밖에 반도체 제조 장치 부품, 에어컨 부품, 스마트폰용 부품,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가 포함되어 있다. 15건 중대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는 신해츠화학공업, 닉키소, HOIA, 마츠오카 코퍼레이션, 메이코, 요코 등 6개사.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는 아키바다이 게스트공업소, 인호해철공소, 에이블 야마우치 등 9개사. 보조금은 1건당 100만 물결 50억 엔의 범위로 지급된다.